네,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째입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오늘도 수색 작업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네, 무안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색 작업은 계속되는 거죠? 네, 참사 사흘째인 오늘 수색 작업은 오늘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제 멀리 뒤로 보이는 곳이 사고 현장입니다. 잠시 사고 현장 쪽 보시겠습니다. 기체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심하게 그을려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대형 크레인이 동원되어 있는데 참사 당일부터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소방당국 차량 여러 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동이 트기 시작했는데요. 잠시 뒤 아침 8시부터 수색 작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인지 관계기관 인력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카메라 앵글을 오른편으로 옮겨 보시겠습니다. 공항 부지 바깥으로, 그러니까 담벼락 넘어서까지 기체 잔해물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는 군과 경찰 인력들이 부지 바깥으로도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공항 부지 옆에는 억새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군 병력 수십 명이 일렬로 나란히 서서 수색 작업하는 모습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 탐지견도 동원돼서 수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수색 작업은 밤 늦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합동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전남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여객기 참사 현장 주변에서 유류품 등을 수색했습니다. 또 희생자 유전자를 확보해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오늘 수색은 잠시 뒤인 아침 8시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 인력들이 오늘도 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YTN 임형준입니다. 네, 유가족들은 오늘도 대합실에서 긴 밤을 보냈습니다. 모두 애타는 마음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는 공항 1층에 추가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윤지아 기자. 네, 전남 무안공항 대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사고 사흘째인 오늘도 유가족들은 공항 안에서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7시쯤 대합실에 불이 켜졌는데요. 구호 담요를 덮고 쪽잠을 자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며 흐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망자 181명 가운데 부상자 2명을 제외한 사망자 179명의 시신은 모두 수습됐습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164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큰 충격으로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가족 대표단은 사망자 전체의 신원 확인이 끝날 때까지 장례 절차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곳에 머물면서 수습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시청할 수 있는 대합실 공간마다 유가족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각종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합실 1층과 2층에서 휴대전화 충전과 응급 의료용품 등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컵라면과 빵, 도시락, 음료 등 각종 먹거리를 무료로 나누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또 오늘 대합실 1층에 분향소가 마련된다고요? 네, 무안공항 1층 대합실에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10시부터 분향소 조성이 시작됐는데요. 서울에서 출발한 국화가 오늘 오전 11시 반쯤 무안공항 1층 대합실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낮부터는 무안공항 안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의 장례 절차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2명의 시신이 광주에 있는 장례식장과 서울로 각각 운구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로 옮겨진 희생자 2명 가운데 1명은 내일 모레 발인될 예정입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가 됐지만 사망자 신원 확인이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유족들의 항의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유가족 대표단을 꾸려 하나로 모여서 끝까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가 전국 지자체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 시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네, 저는 서울시청 합동 분향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분향소 설치는 거의 다 된 거죠? 네,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에는 보시는 것처럼 희생자의 위패가 놓인 재단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준비를 마치고 조금 뒤 8시부터 조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곳 합동 분향소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 밤 10시까지 닷새간 운영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출근길 많은 시민들이 분향소에 발걸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국가 애도 기간을 다음 달 4일까지로 정했는데요. 서울시는 국가 애도 기간 중 연말연시 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새해를 맞이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희생자가 나오면서 인천시청과 부산시청 등 전국 17개 시도에도 20여 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됩니다.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도 PC와 모바일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들어 애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합동 분향소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종사의 사고 직전 교신 내용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충돌 4분 전에 조종사는 비상 상황을 뜻하는 메이데이를 선언하며 조류 충돌을 정확히 언급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8시 54분. 정상 활주로 방향으로 착륙 허가가 났고 제주항공 여객기는 고도를 낮추며 접근했습니다. 3분 뒤 관제탑이 조류 활동에 주의하라는 경보를 냅니다. 조종사가 비상선언인 메이데이를 외친 건 그로부터 2분 뒤인 8시 59분. 조류 충돌, 영어로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08시 59분에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인한 비상선언 및 폭행을 통보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세 번 선언했고요. 버드 스트라이크, going around 용어를 썼습니다. 이게 사고 여객기의 처음이자 마지막 조난 신호였습니다. 조류 충돌 경보 이전에 이미 충돌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조류 충돌 경보가 나오고 1분 만에 메이데이 선언이 나왔다는 것은 이전부터 벌써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류 충돌을 했다 하면은 그 상황에서 취해야 될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제 항공기를 안정시켜야 되고 항법 장비라든가 기타 착륙에 필요한 것들을 세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메이데이 콜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분 뒤 급하게 선회한 비행기는 반대 방향 활주로로 착륙을 요청해 관제탑에 착륙 허가를 받습니다. 충돌 불과 2분 전이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조종사의 조난 신호 외에도 조류 충돌을 뒷받침할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섣부른 추측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탑승객과 가족이 사고 직전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새가 비행기 날개에 끼어 착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물음에 방금 그랬다고 유언해야 하나 하는 답이 돌아옵니다. 당시 시간은 사고 2분 전인 오전 9시 1분. 비행기 한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뒤 폭발했다는 구조된 여성 승무원의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설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무안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할 만큼 생태적 우수성을 평가받는 곳입니다. 실제로 무안공항 활주로 주변에는 갯벌과 호수가 있어서 저어새나 노랑무리 백로 같은 철새가 많이 오갑니다. 더구나 겨울철은 철새 이동량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서해 쪽에 있는 갯벌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강하구 쪽 이런 데 가장 많이 월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발생 빈도는 비행기 만편당 9건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지방공항 14곳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조류 충돌만으로는 착륙장치 미작동 같은 이번 사고 의문점 전부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외신들도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참사의 원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닐 거라고 입을 모으면서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5천 개 넘는 공항이 있는 미국에서 야생동물 충돌은 1년에 2만 건, 하루 50건 넘게 발생할 정도로 흔한 일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진 않는다며 지난 35년간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사망은 76명에 불과하다고 집계했습니다. 게다가 여객기는 안전을 위해 이중화가 갖춰진 만큼 조류 충돌만으로 대형 사고가 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Bird strike seems to be the initiating factor, but what happened to the systems after the bird strike and how the pilots handled it, that's going to be the focus of the investigation. AFP는 다만 한 마리 이상의 새가 엔진에 들어갈 경우 심각한 엔진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터빈 엔진 압축기가 손상되면 오작동하거나 멈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랜딩 기어와 날개 플랩이 작동하지 않은 건 여전히 의문입니다. BBC는 조류 충돌 때문에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건 본 적이 없다며 새가 빨려 들어가도 엔진이 곧바로 꺼지는 건 아니어서 대처할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전문가 말을 전했습니다. AP통신은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s why, because aircraft occasionally will go over the end, you don't put solid structures immediately in the overrun. But that's what happened here. 외신들은 또 뒤늦게 착륙 방향을 바꾼 것과 동체 착륙에 대비해 소방과 구조대가 준비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참사 여객기는 활주로 진입을 돕는 안테나가 설치된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폭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구조물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기존 규정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로컬라이저 안테나, 일명 방위각 시설을 들이받고 폭발했습니다. 이 안테나는 항공기가 정확한 방향으로 활주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인데 설사 활주로를 지나친 항공기가 덮치더라도 쉽게 부서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필리핀 세부와 지난 2015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안테나를 부수고 지나갔지만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달랐습니다. 안테나 아래에 흙과 콘크리트 등으로 된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고 비행기가 이 구조물과 부딪히자마자 폭발해버린 겁니다. 국토교통부 규정을 보면 활주로가 끝나는 부분에 일정 거리에 종단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이 안에 설치되는 장비는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 안전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항이 경사지에 있어서 안테나와 활주로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담을 쌓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고 항공기가 들이받은 구조물이 종단 안전구역보다 4에서 5m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위각 시설이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활주로 끝단에서 251m 정도 이격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비행기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종단 안전구역을 넘어갈 가능성도 큽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사 기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무안공항 외벽은 벽돌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구조물만 아니었다면 외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 폭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 조사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규정을 지켰다 해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오히려 사고를 키우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규정거리 이상 비행기가 미끄러졌죠. 규정이나 시나리오 자체가 이 상황을 예상 못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거거든요. 현재 규정에 허점은 없는지, 조금 더 안전한 시공 방식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언덕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이 무안공항에만 있는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다수 공항에도 콘크리트 재질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토부는 사고 연관성 파악에 나섰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방위각 시설은 항공기가 착륙할 때 방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항행 안전 장비로 공항의 필수 시설물입니다. 다만 규격화된 형태는 없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안테나를 바닥에 설치하든 언덕을 만들어 그 위에 설치하든 딱히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방위각 시설을 어떤 토대 위에 놓냐, 그건 상당히 공항별로 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아까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고 또 어떤 파일 형태도 있고 어떤 정해진 규격화된 어떤 그런 형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나 김포공항에는 방위각 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있고 여수나 제주, 포항, 경주공항 등에는 언덕 위에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무안공항처럼 콘크리트를 사용해 높이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미국 LA공항이나 스페인, 남아공 등 해외 유명 공항에서도 콘크리트를 활용해 방위각 시설을 만든 만큼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이 참사의 1차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니 관련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근거 규정이나 해외 어떤 그 내용들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파악이 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일단 면밀히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만약 콘크리트 재질의 방위각 시설이 참사를 더욱 키운 것으로 확인된다면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된 국내 다른 공항의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이처럼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참사 경위를 풀어줄 열쇠 블랙박스를 분석센터로 옮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다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참사의 충격이 크지만 사고의 원인과 경위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기장이 메이데이를 거듭 말한 뒤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외친 점으로 미뤄 조류 충돌로 인해 1차 착륙을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엔진 충돌인데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등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지만 모든 답은 블랙박스 분석 이후로 미뤄집니다.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수치가 없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랙박스 안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맞습니다. 제가 블랙박스 그 안에 아마 그 내용을 좀 봐야. 국토부는 일단 블랙박스를 김포공항 분석센터로 옮겼습니다. 기록장치 조사에는 제조사인 보잉사와 미 교통안전위원회 요원 4명이 일단 합류하고 엔진 제조사인 CFMI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25시간의 항공기 움직임이 담겨있는 비행 기록 장치와 마지막 2시간의 모든 교신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음성 기록 장치인데 이번 사고에서 불타지 않은 꼬리 부분에 있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확보됐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에 일부 파손이 있지만 음성 기록 장치는 온전한 것으로 보여 경위 파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20시간 전 자료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파손됐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좀 어느 정도 손상이 되더라도 분석하는 데 큰 대세가 지장이 없을 거로 이렇게 보여요. 다만 조사가 진행돼도 모든 경위를 빨리 파악하기는 어렵고 일부 사실이 밝혀져도 즉시 공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제약도 있습니다. 빠르면 한 2, 3개월 걸릴 텐데요. 그래도 그 내용을 비밀로 해야 돼요. 완전히 조사가 끝날 때까지 중간 결론 비슷하게 내가지고 하면 이게 언론이나 아니면 유가족이나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국토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사고 원인을 밝혀줄 핵심 내용이 규명되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참사의 피해를 더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콘크리트 재질의 방위각 이게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어쨌든 다른 공항에도 있는 시설이라는 입장인데 국내외 일부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국제민간항공 규정인 아이카오 다큐멘트 9157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RESA라고 해서 런웨이 앤드 세이프티 에리어라고 합니다. 그 네. 우리말로는 그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실은 그 국제민간항공 그 기구의 모든 그 다큐멘트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이프티하고 스탠다드하고 그다음에 레커멘디드 프랙티스 이렇게 해서 하나는 뭐냐면은 그 권고사항인 거하고 네. 그러니까 의무사항과 권고사항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뭐 이 무안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이제 뭐 150m 내에 이런 어떤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 하는 네. 부분은 충족이 되고요. 그다음에 권고사항으로는 이제 300m까지 이제 연장해서
이 안에 뭐 없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네. 무한은 한 240m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족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프렌저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부서지기 쉬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권고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나 모든 그 어떤 국제적인 법규를 따질 때에는 권고 사항도 가능한 한 준수하도록 말 그대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한번 이런 권고 사항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현재 있는 그 위치가 네. 이 장비 자체가 사실은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네. 수평 접근하는 그 안내하는 그런 그 안테나를 그 지지해주는 그런 그 시설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시설물 자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항공기가 이번 같은 경우 활주로를 초과할 경우에 장애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준이라든가 설비의 어떤 그런 그 내용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설계할 때 네. 같이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안국제공항 외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이렇게 좀 둔턱이 높이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있습니까? 저도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어제 국토부 발표도 있고 국내 몇몇 공항에도 있고요. 네. 해외 공항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런 유사한 시설물이 있다는 거와 네. 지금 무안공항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비교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자, 이 방위각만 없었더라면 아니면은 뭐 다른 재질이었다면은 피해가 좀 덜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 이번에 그 피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에는 뭐 우리가 영상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만 이 둔턱에 항공기가 부딪히면서 바로 항공기가 대파되고 화재가 네.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이렇게 많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서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동체 착륙 시에 저희가 지금 뭐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각에서는 그런 구조물이 없었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이지는 못했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피해가 크게 줄진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정은 할 수 있는데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보다는 피해를 덜 아니면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네. 자, 이 하나 짚어볼 부분이 또 동체 착륙 과정에서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네. 날개의 속도를 줄이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플랩이랑 스피드 브레이크가 있는데 사고 영상을 봤을 때도 이 두 가지가 작동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동영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보통 보면은 플랩이라고 하면은 날개 뒤쪽에 여러 단계로 해서 날개를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보조적으로 그 부분이 없이 그냥 이 매끈하게 날개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스포일러라고 해서 또는 뭐 스피드 브레이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지상에서는 이제 스포일러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스포일러가 보통 날개 위로 이렇게 판넬처럼 올라옵니다. 네. 항공기가 접지하면서 바로 올라오는데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플랩과 스포일러가 다 안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원인 가운데 하나로 조류 충돌 얘기가 있기 때문에 조류 충돌로 만약에 엔진이 불능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플립과 스피드 브레이크도 자동으로 먹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따로 작용을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으로 그 작동을 시킬 수는 있는데요. 네. 보통 유압으로 작동이 되는데 뭐 이번에 만약에 두 개 엔진이 다 정지해서 유압이 네. 충분치 않다 그랬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천천히 작동이 되지만 그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번 사고처럼 급박하게 회항에서 돌아올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아마 충분치 않았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랜딩 기어도 목통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랜딩 기어가 목통이 되면은 이 플립이랑 스피드 브레이크는 목통이 되는 건가요? 시스템적으로는 다른 부분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모든 장비들이 유압이라는 어떤 그런 압력을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랜딩 기어가 만약에 안 됐으면은 플랩이라든가 다른 부분들도 안 됐을 확률이 많습니다. 네. 자, 어제 또 새로운 소식으로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착륙 시도 때는 앞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온 것으로 이제 영상에 포착이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처음부터 오작동은 아니었던 건데 왜 두 번째 시도 때는 이게 작동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네. 어떤 가능한 그 원인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계속 궁금증을 갖고 지켜봤던 부분인데요. 네. 어제 뭐 방송에서 나온 추가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 접근할 때 보니까 그 앞바퀴 노즈 기어가 나온 사진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주 바퀴인 메인 랜딩 기어는 그 그림자에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랜딩 기어가 나왔던 그런 사진이 보였기 때문에 네. 아 이게 그러면 첫 번째 접근할 때는 랜딩 기어가 나왔었구나. 그렇다면은 복행을 하면서 그 조종사가 랜딩 기어를 다시 업했고 그 이후에 조류 충돌이 발생했는가 뭐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류 충돌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대비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사실? 충돌을 하고 난다면은 네. 사실 이제 순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만약에 바퀴를 내리고 조류 충돌을 했는데 고라운드가 필요해서 복행을 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조종사한테 그 보통은 저희가 훈련할 때라든가 권고하는 거는 랜딩 기어를 내린 채로 다시 복행해서 돌아오도록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조류 충돌이든가 이렇게 만약에 그 항공기의 손상을 초래할 상황이 예상이 된다면 네.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냥 랜딩 기어를 다운해서 다시 돌아 내려오는 거를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데 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는지가 사실 정확치 않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복행할 때 지금 나오는 사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노즈라든가 메인 랜딩 기어가 다 들어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조류 충돌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복행을 하면서 랜딩 기어를 업했고 그다음에 조류 충돌했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조류 충돌 말씀하시는 부분에 따르면은 조류 충돌은 고어라운드 하는 이후에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착륙 시도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예,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복행을 시도했는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오늘 나온 그 ATC와의 그 통화 내역이 네. 사실대로 만약에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조종사가 조류 충돌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했고 그거를 관제탑에다가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메이데이 콜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은 언제 조류 충돌했는가 하는 시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다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지금 활주로의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마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으로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확인이 되면은 좀 띄워주시죠. 활주로 끝에 설치를 하고요. 오버런된 그 항공기가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약한 재질로 만들어져서요. 저렇게 마찰력을 최대화해서 항공기에 대한 감속력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설치도 그때 당시 공항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필수로 설치하는 건 아닌가 보죠? 필수는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EMAS라고 해서 Engineered Materials Arresting System입니다. 그래서 뭐 번역은 이렇게 뭐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하고 표현을 해놨는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한글로 제대로 표현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EMAS라는 저 시스템은 활주로를 넘어서는 그 종단 이후에 저런 어떤 그런 다른 재질로 해서 저기 나온 것처럼 뭐 거품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경량 소재로 그 기존에 있는 활주로와는 다른 소재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소재를 만드는 거는 그 맥시멈 이 저항력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네. 저런 재질로 만들어서 항공기가 저 지역을 지나갈 때 스스로 부서지면서 항공기 바퀴에 걸려가지고 저항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에는 아직 저런 시스템이 설치된 부분이 없고요. 인천공항에도 없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해외에도 이제 아직은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는데 일부 항공사 국가의 활주로에는 이제 설비된 게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아서 이 사고기가 동체 착륙은 했는데요. 어제 아침에 제주항공의 동일 기종이 또 이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해당 기종을 전수 특별 점검한다고 합니다. 보잉 737-800 기종인데 이게 사실 국내 항공사에서 많이 투입하고 있는 기종이지 않습니까? 네, 많이 사용하고요. 한 100여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별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점검에 들어가면은 어떤 식의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점검 중에도 사실 해당 기종에 대한 중단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뭐 항공사 입장에서는 뭐 비행을 정지하면은 굉장히 막대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은 아마 고민도 하고 있겠지만 일단은 뭐 안전이라든가 절차를 좀 준수해 가면서 지금 운항하고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 국토교통부가 이제 해당 항공사에 대한 그 어떤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단은 그 항공 안전 점검을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 나가서 항공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비행 관련된 로그라든가 정비 기록 같은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작업 현장에 어떤 이런 현황 같은 것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조종사라든가 정비사의 일하는 작업 동선도 같이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사고 항공기의 무리한 스케줄도 공개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사 전날에만 4개국을 오갔더라고요. 이거 무리한 스케줄 아닙니까? 글쎄 무리하다고 제가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모든 것들이 다 아마 법으로 정해진 규정 내에서 이루어졌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것도 어겨가면서 했다면 그건 정말로 큰 일이고요. 네. 근데 아마 그런 규정이나 이런 그 항공기의 그 턴어라운드 타임이라는 이런 그 이 최소 시간 이런 네. 것들은 아마 지켜지고 운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 제가 말하는 이 턴어라운드 타임은 최소 시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거보다 더 넘겨서 철저히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항공기도 잠시 주저앉히고 해서 점검을 마친 다음에 운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촉박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정비 시간도 28분 말씀하신 대로 최소 시간만 이제 사용을 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28분이면은 이 정비가 어떤 정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글쎄 저는 뭐 사실 정비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제가 뭐 이 시간에 어떤 거를 한다 아니면 뭐 시간 안에 뭐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네. 시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좀 빠듯한 시간이긴 하죠. 근데 이제 정비라는 게 뭐 PRPO 점검이 있고요. 그 네. 프리 포스트 해서 비행 전후 점검이 있고 그런 경우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좀 철저히 정비를 합니다. 네. 그 중간중간에는 이제 트랜짓 점검이라 해서 조금 더 이제 단축된 필수 항목만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한 28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그런 트랜짓 점검을 수행하는 시간으로서는 아마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지만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관련 부서에서 적절성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고 항공기를 또 살펴봤더니 기령이 15년이 되더라고요. 네.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국토부가 정한 노후 항공기 기준은 20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5년은 노후 항공기라고 저희가 분류할 수는 없지만 네. 분명히 기령이 좀 오래되긴 했죠. 그렇긴 한데 항공기라는 게 그 뭐 연수가 뭐 오래됐다 해서 이제 뭐 운항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수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각 파트라든가 어느 부분들이 그래서 시간이 도래하면은 그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가면서 쓰는 거라서 15분이 꼭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5년이. 사실, 예,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몇 년이 됐느냐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네. 어느 정도 거리를 뛰었느냐가 그것도 노후에 그렇고 그 운전자가 얼마만큼 그거를 잘 관리해 왔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옛날 뭐 포니 같은 것도 몇십 년 지나도 아직도 잘 운영하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철저하게 정비를 해 오고 있느냐 아. 하는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사고항공기에 대해서 제주항공 사고 이력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었는데요. 3년 전에 이륙 중에 꼬리가 활주로에 닿는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제주항공은 여기 대해서 경미한 거다. 사고가 아닌 걸로 분류가 돼서 사고 이력이 없다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경미한 거 맞습니까? 그거는 아마 이제 뭐 정부가 다 보고 판단했을 거니까요. 네. 뭐 경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보통 지금 저 항공기 이륙하면서 후미가 닿다는 거는 이제 네. 보통 테일 스트라이크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륙하면서 기술을 과도하게 들어서 항공기 끝 부분이 꼬리 부분이 이제 지면에 접촉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그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끝에 달려 있는 테일 슈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 살짝 스쳐갈 수도 있고 네. 그것까지 아예 다 먹어서 안쪽에 이제 그 크럼블 존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다 손상을 입을 경우 그러면 기체 골조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럴 네.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 뜯어서 점검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기서 말하는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일 끝에 있는 그 테일 슈 부분만 살짝 스쳐서 갔을 수도 있고요. 네.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당시에는 어쨌든 그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이제 비행을 계속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과징금도 받은 그런 네.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비록 경미하더라도 네. 반드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비행에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저 건까지 잘 기억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아마도 그런 이 사후 점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비행을 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륙을 했었더라도 다시 회항을 해서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 조종사가 사실은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네. 경미하게 스쳐 지나가면은 뭐 스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조종사가 다음 비행에 내려서 조종사가 보든지 정비사가 보고 그럼 스쳐가면 이렇게 스친 자국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고 일단은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비행을 투입하는데 저런 과징금을 물었다는 얘기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지 않았나 싶은 거죠. 네. 자, 이제 블랙박스에 대한 분석도 시작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음성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훼손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보더라고요. 예, 보통 뭐 시간이나 뭐 며칠 내에 나오지는 않고요. 어느 네. 정도 지금 시간이 소요되기는 합니다. 예, 그게 뭐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그렇습니다. 경위 파악하는 과정에서 원장님이 보시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블랙박스에는 뭐 저기 나오는 것처럼 비행 자료 기록 장치 FDR이라고 하는 거와 음성 기록 장치 이제 CBR 이 두 개가 있는데 네. 일단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비행 기록 장치에는 그 항공기가 실제로 비행하면서 나타냈던 모든 조작에 대한 부분들, 네. 뭐 항공기 기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자세 변화, 그다음에 이 방위 변화, 그다음에 속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랜딩 기어를 내리고 또는 올리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비행 자료 기록 장치에 나타나고요. 네. 그다음에 음성 기록 장치에는 뭐 항공기 내에서 조종실 내의 대화라든가 조종사와 관제탑과의 대화 이런 부분이 녹음되기 때문에 네. 그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봐야지만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오래 걸리지만 정확한 분석 결과를 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가 참사 직전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행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주항공은 평소에도 보유 항공기를 최대한 가동했는데요. 비행기를 무리하게 가동한 건 아닌지 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의 비행 시간표입니다. 사고 이틀 전인 27일 무안에서 제주, 인천, 중국 베이징, 다시 제주를 갔다가 무안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노선을 운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코타키나발루에서 무안으로 돌아온 뒤 일본과 타이완을 거쳐 무안 태국 노선에 투입됐습니다. 만 48시간이 안 되는 시간에 짧게는 40분, 길게는 6시간 가까운 비행을 반복한 겁니다. 제주항공의 여객기당 운용 시간은 418시간으로 국내 6개 항공사 가운데 가장 길어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물론 비슷한 국내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나 진에어, 에어 부산보다도 길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긴데 정비 환경은 그에 못 미친다는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제주항공은 비행 정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항공기에 이상이 있었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기가 3년 전 꼬리가 활주로에 닿는 사고로 기체 손상이 생겼을 때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비행해 벌금을 부과받았고 직장인 익명 사이트에는 제주항공 직원들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비행기 안전과 정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는 등 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에서 랜딩 기어 문제로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어제 새벽 6시 반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7C101편이 이륙 이후 랜딩 기어 문제로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객들은 YTN에 최초 기체 결함으로 회항한다고 기내 방송이 나왔으며 이후 김포공항에 착륙한 뒤 랜딩 기어 문제라고 재차 방송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회항한 항공편은 보잉의 B737-800으로 어제 무안에서 사고가 난 기종과 같습니다. 제주항공은 승객 161명이 타고 있었으며 랜딩 기어 이상 발견으로 점검이 필요해 회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또 랜딩 기어 이상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제주항공은 해당 기종 운항 중단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딴 랜딩 기어 문제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제주항공은 더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41대 가운데 39대가 사고 여객기, 회항한 여객기와 같은 기종입니다. 승객들 불안이 커지면서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항공권은 6만 8천 건이나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다만 제주항공은 운항 중단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운항을 중단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 점검 과정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피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겠다라는 그런. 항공사 자체 특별 점검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특별 점검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종은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101대가 운용되고 있는데 제주항공이 가장 많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 랜딩 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에 대한 전수조사 총 101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주항공에 항공안전감독관을 급파해 강도 높은 안전감독에도 나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주항공은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필요한 장례 절차도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족이 원하는 시점에 보험 관련 협의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제주항공은 사고기는 5개 보험사에 분산 가입돼 있고 영국에 재가입된 상황이라며 영국 재보험사 관계자들이 입국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을 제조한 미국 보잉의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안전 관련 악재가 잇따르면서 항공은 물론 우주 산업에서도 신뢰도가 떨어진 보잉은 이번 참사로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의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을 제조한 미국 보잉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보잉 737-800은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100대 넘게 운항 중인 베스트셀러입니다. This airplane is the backbone right now, not only in domestic U.S. where it's manufactured, but around the globe. And there are thousands of these airplanes out in the industry. 하지만 지난 2022년 중국에서 탑승객 134명이 숨지는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엔 인도에서 착륙 장치가 문제를 일으키는 등 안전 관련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심지어 참사 발생 하루 만에 같은 기종이 착륙 장치에 문제가 생겨 회항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37-800의 특별 점검에 들어갔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도 원인 규명에 나서면서 전 세계 항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o if this is a bird strike incident, every other operator, at least probably of any airplane, but certainly of the next gen 737, is going to want to know what the data is. So 앞서 보잉은 737-800의 후속 모델인 737 맥스가 결함 문제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운항이 한때 중단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도 결함이 발견되는 등 비용 절감에 치중하다가 안전 관리를 간소화하는 보잉 문화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2024년 초와 비교하면 보잉의 주가는 3분의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미 항공사업은 물론 우주사업에서도 신뢰도를 많이 상실한 보잉이 이번 참사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객기 참사 이튿날 항공기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현장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 대표를 비공개로 면담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기 참사 발생 이튿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항공 안전체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항공 분야 안전체계를 혁신하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대행은 엄정한 원인 조사와 함께 현장 통합 지원센터를 통해 유가족과 내용을 공유하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고 첫날에 이어 무안 지역도 한 번 더 찾았습니다. 검은색 근조 리본을 차고 합동 분향소를 방문한 최상목 대행은 묵념하며 희생자를 애도했고 조문록에는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곧이어 진행된 유가족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엔 유족 측 건의에 따라 신속한 시신 인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최상목 대행은 대행직 3일 만에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참사 수습과 함께 유가족 지원책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 사고 수습 대책, 유가족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요. 앞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최상목 대행. 이번에도 정쟁 사안에는 내내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대행직 이후 첫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고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시한도 다가온 만큼 조만간 현안에 관한 첫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상공에서 재난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 수장도 권한대행 체제인 상황입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공백인 상태에서 참사 수습에 빈틈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참사 이틀째,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전남 무안을 찾았습니다. 무안군청 재난안전상황실과 합동분향소를 점검한 고 직무대행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라남도에 재난특별교부세 10억 원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난총괄부서인 행안부는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사고 상황 관리를 총괄하고 있지만 대응 과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난 대응 경험이 없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 가결로 자리를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대형 참사 중대본부장을 맡게 된 겁니다. 중대본 1, 2차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각각 맡고 있는데 희생자 신원 확인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수장도 현재 대행 체제입니다. 안전 컨트롤 타워 핵심 보직 대부분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사고 장소인 무안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윤영준 전 사장이 사퇴한 이후 8개월째 공석인 상태입니다.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 정국 속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여야가 국회에 설치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조문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를 각각 방문해 사고 희생자를 추모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의 깊은 위로를 전하고 유가족 지원과 수습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가 전국 지자체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차상은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 오산시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외할아버지 팔순을 맞아 여행길에 올랐던 시민 4명이 참사 희생자로 확인되면서 오산 지역 사회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명복을 빌고 편안하게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게 고통받지 말고 아이고 너무 안타까워. 사고 다음 날 전국 지자체는 합동 분향소를 차리고 희생자 추모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고인들 명복을 빌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참담하고 안타깝네요. 아이와 함께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우리 사회가 슬픔에 동참하는 방법을 알렸습니다.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애도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그래서 그 애도를 하기 위해서 아이와 애도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분향소에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갔을 텐데 그 가족의 부모도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고요. 아기랑 가족이 다음 세계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자 유가족을 걱정하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슬픔을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거라며 유가족의 안정과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고 어떻게 우리가 그 표현을 다 하겠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작은 마음이나마 그냥 명복을 빌고 싶고 가족들이 빨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고 잠들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며 슬픔을 나누는 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길이 전국에서 이어진 가운데 분향소는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 대한 전국적인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며 해맞이나 타종 행사를 대부분 취소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새해를 앞두고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에 전국이 한 목소리로 희생자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희생자가 집중된 광주와 전남은 무등산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던 연말연시 행사 20여 건을 모두 취소하고 조기를 달기로 했습니다. 다수의 광주 시민들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들의 어떤 공동체 정신, 함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해오던 종로 보신각 제야의종 타종 행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타종식은 그대로 진행하지만 공연과 퍼포먼스를 없애고 조의와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해맞이 명소인 동해안에서도 새해맞이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울산 울주군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고 강릉시는 새해 정동진 해수욕장에서 예정된 불꽃놀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미곶이 있는 포항시는 해맞이 대신에 희생자를 기릴 추모의 벽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할 수 있는 그 월을 만들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들려온 가슴 아픈 소식. 온 국민이 깊은 애도와 위로로 유가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심리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소식을 접하는 국민 모두 심리적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며 SNS에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부터 멈추라고 조언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잃은 유가족들의 애끓는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받게 된 정신적 충격은 실로 엄청나지만 제대로 관리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혹했던 현장이 자꾸 떠오르는 고통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착륙하면서부터 폭발 장면까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안에 자려고 하는데 눈만 감으면은 이제 그 장면이 나와가지고 잠을 못 자고 오늘도 지금 아침 일찍부터 그냥 나와가지고.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심리적 응급처치입니다. 정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심리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는 이번 사고로 숨진 학생 12명이 다니던 학교에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시각각 관련 소식과 영상을 보면서 심장이 뛰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접 경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지는 대리 외상 증후군입니다. 초연결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SNS 등을 통해 여과되지 않은 동영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집단 트라우마도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동영상 공유를 자제하고 사고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는 등의 행동을 멈추라고 조언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테러를 예고하는 이메일이 법무부로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전 대변인실로 제주항공 참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이메일이 왔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영어로 작성됐는데 오늘 야간에 한국 도심 지역 여러 곳에서 고성능 폭탄이 터질 거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대법원 등 공공기관에 테러를 예고했던 일본발 테러 협박 이메일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청구한 시점으로 보면 30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헌정사상 첫 살인 만큼 법원의 고심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공수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공수처가 어제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아직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33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인 만큼 법원이 더더욱 신중한 판단을 내놓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을 청구한 공조수사본부 역시 법원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조수사본부는 이후에 구체적인 집행 시점 그리고 집행 방법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조부는 영장이 발부돼 집행에 나설 경우에 대통령 경호처 등과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미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법원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공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언론에도 공개를 했는데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공수처가 어제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밀행성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사건 수사의 중대성 그리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관의 명운이 걸린 수사라는 점이 체포영장 청구 공개의 배경이 됐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출석에 불응한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공수처가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해서 윤 대통령 측이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오히려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시각도 함께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특히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충돌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따라서 수사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호처의 관문부터 넘어야 합니다. 경호처는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도 대부분 응하지 않았던 만큼 체포나 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더더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진입 자체를 막아세울 공산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수사당국은 영장 집행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색 장소가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여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같은 형사소송법 조항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여러 변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 측이 끝까지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호처가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막아서거나 충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해 역시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실장이 나오지 않아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어제 정진석 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연락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 측은 그러나 특별수사단과 소통하고 있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한 총리에게 지난 28일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한 총리가 대통령 과단 대행을 맡기 전 한 차례 비공개 조사한 데 이어 추가 조사에 나선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25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법원은 조만간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 중 처음으로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객기 참사 수습의 와중에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인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례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특검법 상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오늘 안건이 상정되지 않고 제2요구권 행사 시한인 내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계엄 사태 후폭풍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사과와 별개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언급이 나왔고 민주당은 여전히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정부의 제2요구를 건의할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야당과 재협상을 할 의지가 있으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필요한 절차를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그런 의사표명을 할 생각입니다.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해서 충분히 이거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문제 삼았던 특검 후보 추천권이나 수사 범위에 여당 뜻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검은 거부하되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로 이어진 헌법재판관 충원 문제는 수용하자는 일각의 타협책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독립적인 수사로 단죄하는 건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일이라며 정치력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탄핵 심판의 절차적 시비를 피하기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당연한 의무라며 최상목 대행이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봐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윤석열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좌고우면하면 되겠습니까? 다만 한 총리 탄핵 때처럼 따로 시한을 정하진 않고 여객기 참사 수습 등 최 대행의 국정 수행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관망세를 유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참사로 야권의 대여 공세는 잠시 누그러진 모습이지만 최상목 대행의 특검 거부 여부에 따라 전국은 다시 소용돌이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여부와 함께 임박한 계엄 사태 국정조사 역시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공석이 조속히 채워져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하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은 가능하지만 선고에 대해서는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5일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안규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간사에는 각각 국민의힘 김성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특위가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 국회는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우리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올 한 해 세계 증시가 대체로 상승했지만 우리 증시는 나홀로 불황을 겪었는데요. 1년간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27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유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0.2% 하락한 2399.49로 마감하며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1.8% 오른 678.1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 한 해 미국과 아시아 증시 등 세계 증시가 대체로 상승했지만 우리 증시는 홀로 초라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코스피는 10%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22%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33%, 일본 니케이 지수가 20% 상승한 것과 비교했을 때 무척 대조적입니다. 지수가 하락하며 연초 대비 시가총액은 코스피 시장에서 184조 원, 코스닥 시장에서 86조 원이 감소해 모두 27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좋았지만 하반기 들어 수출 증가세 둔화와 삼성전자 실적 저조로 외국인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섰고 우리 증시를 떠나 미국 증시로 향한 허학 개미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 후 치솟은 원달러 환율과 계엄 충격에 이은 전국 불황과 내수 침체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탄핵 이슈라든지 또 최근 들어서 그 무항공항에서 제주 항공 이슈라든지 이런 국내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수출도 안 좋지만 내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되면서 연초 1293원으로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당선과 미국 FOMC의 매파적 금리 인하, 탄핵 정국 등을 거치며 1년간 180원이 오른 1472원대에서 연말을 맞게 됐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틀째인 어제 사망자 179명 가운데 146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망자 가운데 146명 신원 확인이 끝난다며 나머지 33명은 DNA 분석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망자 일부는 지문 감식이 어려운 상태이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지문 대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시신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제주항공 참사로 한국인 177명과 함께 숨진 태국인 유족들이 고인의 시신을 수습해 고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애를 태우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북동부 우돈타니주에 사는 희생자 아버지 등 유족들이 고향에서 전통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 5번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어제부터 참사가 발생한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보유한 6개사를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어젯밤에 발생한 충남 서산 해역의 전복 사고와 관련해서도 4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며 수색에 만전을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무안 현장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 애통해하시는 모습에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이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정부는 현장에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유가족분들의 심리 안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지원하는 기관과 공직자들께서는 유가족분들의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신안치용 냉동 컨테이너는 오늘 새벽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현장 공무원들께서도 먼저 유가족께 다가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여쭙고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지원기관 간에 또한 유가족과 정부 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관님들과 자치단체장들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어제부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충남 서산 해역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했고 관계기관의 밤새 수색으로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발견되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고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청 등 관계기관은 실종자분들에 대한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라 안팎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 사고 수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현장 공직자와 관계자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격려와 감사의 말을 건네기조차 조심스러운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객기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조금 전에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서 유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해서 특별 안전 점검을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다라고도 밝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도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서산 해역에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관계기관이 밤샘 수색에 나섰고 2명을 구조했지만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현재 실종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재도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해 주기를 당부했고요.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엄 수사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발부 여부를 놓고 법원도 33시간째 고심 중입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정도 됐습니다. 어제 0시에 청구가 된 건데 사실 보통은 청구 당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좀 길어지고 있는 건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래서 대부분 당일 내에 결정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 사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 변호인을 통해서 이 체포 영장에 대해서 각하되어야 된다는 또 주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느라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체포 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네, 우선 혐의 사실 그리고 체포의 사유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담기게 됩니다. 사실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고 발부가 된다면 법원에서 특별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체포영장이 결국 발부가 된다면 그 혐의 사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처에서 이 청구를 하면서 기재를 한 그 내용들, 그러니까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 그런 혐의에 대한 우두머리 혐의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일단 적시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체포의 사유나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기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지금 수사 당국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이 부여된다라고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1차적으로는 그런 가능성, 그렇게 판단을 할 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 영장 자체는 우리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그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예. 최소한 수사기관에서 이런 영장을 청구했을 때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법원에서도 그런 점들이 소명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이런 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1차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체포 영장이 정말로 발부가 된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수사 당국이 체포를 하러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호처가 막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까?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영장이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력으로 방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것은 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혹은 협박을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폭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의의 폭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그런 폭행의 개념보다 훨씬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호처 측에서 이런 물리력을 행사해서 방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체포영장은 공수처가 지금 청구를 한 건데 대통령을 만약 체포를 하게 되면 이제 조사도 공수처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영장을 청구한 주체 자체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이후에 조사 역시도 공수처가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어쨌든 경찰과 함께 또 공수본으로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필요하다면은 경찰의 이런 협력을 통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체포영장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측에서 먼저 어떤 출석을 한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일정을 밝힐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법원에서는 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영장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30시간이 넘는 상황까지도 아직 대통령 측에서는 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부적법함을 이제 강조하고 별도로 출석에 응하겠다라는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점을 봤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체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시간에서 또 다른 그런 조율이 일어날 가능성은 또 배제할 수 없겠죠. 네, 그런 것도 사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이 만약 발부된다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그걸 즉각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네.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다른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영장이란 것은 그 발부가 되고 그 일정 기간, 통상은 뭐 7일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곧바로 집행을 하지 않고 이 협의를 통해서 이미 출석을 또 요청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 만약 영장을 실제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양측의 부담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렇다면 사전에 대통령 측과 조율을 해서 임의적으로 출석 일자를 정하고 뭐 그 이때까지는 영장 집행을 미루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공수처는 지금 계속 언급해 주신 대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경찰은 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 압수수색이 2차례나 경호처에 막혔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압수수색에 나서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만약에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별개이긴 하지만 우선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진술 증거 외에도 물적인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청구를 한 것이고 만약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 전과 상황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이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집행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집행이 되는지와 관련해서 여기에 따라서 실제 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가능성도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보통 기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는 영장 청구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그 의도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그런 수사의 밀행성 때문에 피의자에게 통보가 되는 경우는 사실 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이런 체포영장은 결국 소환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 발부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은 도주의 우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통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국 그렇다면 지금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은 그동안의 그런 공수처에 대한 여론, 비판적인 여론을 조금 의식한 것은 아닌가. 사실 체포영장 발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의지가 없다, 수사 능력이 없다 이런 비판도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번은 조금 이례적으로 이런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내용을 언론에다가 밝힌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금 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법원에 변호인단 선임계를 냈고요. 그리고 또 A4 용지 8쪽 분량의 의견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주된 내용은 결국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의 그런 변호인 측의 입장을 보면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꼬리아와 같은 혐의에 근거해서 이 내란죄라는 몸통에 대한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틀린 논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각하되어야 된다. 이 논리가 주된 내용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만약에 이번에 체포영장이 정말로 발부가 된다면 지금 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 불법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주장도 명분을 좀 잃을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영장 청구를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법에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데서도 좀 의문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공수처가 이런 영장들을 청구할 때 거의 대부분은 중앙지방 법원을 통해서 청구를 했었습니다. 이건 뭐 공수처법 관련 규정에서 뭐 수사처 검사는 이 공소사실 1심 재판에 대해서 이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이고 거기에 기소를 한다, 공소 제기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지금 물론 이건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서 이 규정에 뭐 정확하게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결국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더 쉽게 발부받기 위해서 그걸 고려해서 서부지법에다가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공수처 측에서는 뭐 관련 규정들을 봤을 때 결국 대통령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그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법원의 관할이 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서부지법에다가 청구를 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다소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또 맞기 때문에 이런 비판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최상목 대통령 경제대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오후에 이제 국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이 상정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2요구권의 행사 기한이 내일까지잖아요. 만약에 내일까지도 결론을 못 내게 되면 이 법안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일이 지난 이후 이제 헌법에 따라서 이 법률안들은 결국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 5일 이내에 이 부분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걸 또 선포를 하지 않게 된다면 예. 국회의장이 또 선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든 결론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니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이 제2요구권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입장이 나올 건데 만약에 결론을 미룬다 하면 이제 자동으로 공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학자 70여 명이 모여 있는 단체가 지금 이 최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그 입장을 좀 표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이 헌법학자들이 밝힌 내용을 조금 보면 이제 국회가 선출하게 되는 그런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의 임명권, 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예. 이 권한 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임명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헌법상 의무다라고까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다수의 의견 역시도 이런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권한 대행이라 하더라도 국회 추천 몫의, 국회 선출 몫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다수의 견해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승객 175명 등을 태운 여객기가 어마어마한 비행을 들리더라고요. 비행기 쪽에서 팍팍 터지면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마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시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일반국주 군대라 법과 중사 비판한다. 해남 쓰레기 풍선 도발 오물 풍선은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전공의 이탈과 의대 교수 사직 등 의료계가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대학병원에서 예약을 안 받아줘서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전라도까지 제가 어떻게 힘이 없잖아요. 병든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달러 환율도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코스피도 좀 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장보기가 너무 겁나고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살얼음판이 예상. 첫 우리가 좀 해외 여행을 가봐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명배를 구속하라! 마지막에 말해준 거예요. 그 앞에서 빨진아니. 이적분께 대단히셨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직이 대부분이어서 100km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이미 이제 뿌옇게 연기가 거북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전기 수도 하나도 안 돼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폭염 뒤 찾아온 호우도 이른바 역대급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게 오던데 물이요 막 삽시간에 들어왔어요. 삽시간에 차가 이내 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워지면서 가능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았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4도 선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이나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곳곳에서 공기가 탁했는데요.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부분 양호한 공기질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겨울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4도, 무안과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올해의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해넘이 시각은 서울이 오후 5시 24분, 광주는 오후 5시 31분이 되겠고요. 2025년의 첫 해는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에 가장 먼저 떠올라 서울은 오전 7시 47분에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넘이와 해돋이 행사는 대부분 취소된 곳이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 8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